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들 뭐 바둥바둥 지내시는 것보다는 아주 정신없이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들도. 우리는 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임금 직원 노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 있죠. 이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처방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악템라라고 하는 그 약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처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지금 병행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하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나 각종 치료제도 같이 병행으로 해서 치료를 지금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미팜이라고 해서 파나픽스라고 해서 이번에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악템라하고 좀 비슷한 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제가 딴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저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 과학 기술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지 아주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고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이유가 보통 우리 죽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죽은 바이러스 그 추출물 가지고 있죠. 사람들 몸속에다가 딱 투입하면 우리 내나 이게 면역세포 백혈구 있죠. 백혈구에서는 이제 그 죽은 그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있죠. 백혈구 자체에서는 이제 이제 그 단백질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 내놓는 그 물질을 우리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걸 인터페론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요 인터페론 대신에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외부 항원에 대해서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지금 백혈구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생물이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좀 아시면은 아마 이해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된 환자의 이렇게 백혈구를 갖다가 딱 우리가 지금 분리할 수 있거든요.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백혈구만 쫙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분리해서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요 물질 있죠. 그걸 넣게 되면 백혈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되어서 다시 그 사람 몸속에다가 투입하면은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표적을 해서 있죠. 이제 그 백혈구가 면역세포가 있죠. 이렇게 지금 없앨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과거에 이제 다 연구를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에서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 의료진이 이제 우한 폐렴 환자에 대해서 있죠.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찾는 과정에서 임상 진행 그 데이터를 살펴봤다 합니다.
그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이렇게 지금 들어왔을 때 있죠. 면역 세포에 있는 아까 지금 물질 나온데 있죠. 나오는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대요. 이거 과다하게 분비가 된대요. 이렇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오히려 인체에 공격을 이렇게 준다 합니다. 오히려 그 백혈구에 나오는 그 물질이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은 지금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항바이러스의 치료제들 있죠. 이것을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물질이 나오는 것을 일단 억제하기 위한 이제 요런 물질을 일단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냈다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기 유럽에 있는 이 약 악템다라고 하는 약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있죠.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 백혈구에 나오는 이렇게 물질을 조금 이제 막으면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번 바이러스는 굉장히 좀 더 보니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과다 분비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침담 재채기 일어나면 굉장히 비말이 급속하게 퍼지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든지 꼭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좀 힘들다면 여러분들 TV나 하든지 이런 데 봤다시피 면 마스크라도 사서 가지고 있죠.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셔야 될 이렇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에 맞는 치료제는 뭐 여러분들도 언론 매체에서 들었겠지만은 아마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위생 관리 잘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문을 쭉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까지는 왔다라고 하는 거네요. 이제 이게 메커니즘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아주 폭풍처럼 대단히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거 억제시키는 약을 투입하면서 병행용법으로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요 상황까지는 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좀 허락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진께서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부에서나 각종 우리가 각종 단체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치시키는 거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는 항상 이렇게 건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연배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 꼭 건강 보조제가 그게 치료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면역력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한약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꼭 좀 요즘은 조금 얘들 비타민 한 알 먹는 것을 한 2알 정도라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은 면역력을 좀 보강을 좀 시키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주저리 지금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자, 오늘은 제가 직원 노무 부분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법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직원 노무 부분에서 여러분들 크게 우리가 보면 임금 체계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약간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통상 임금하고 평균 임금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에 대해서 뭐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립한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준 근로계약서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관리단 입장에서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의 그 임금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얼마고 뭐 4대 보험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식대비를 뭐 얼마 줄 것인지 이런 거 책정해서 나중에 이제 임금 체계를 딱 잡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산출 내역서 그거 다 잡은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통상임금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미리 예정시켜 가지고 계획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인을 받고 표준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이렇게 그 인건비 산출 내역서에 맞춰서 했던 그 계약 있죠. 그게 계약서에 있는 그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통상임금에서는 그 수당 부분, 각종 수당 부분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종 수당이 좀 더 가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우리 수당 계산할 때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오늘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문제로는 그냥 계속 할게요. 그냥 계속 통상임금은 그런 거고요. 근데 그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당 계산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우리가 총 통상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준 근로계약엔 총 임금을 월 근로시간 있죠. 월 근로시간으로 나뉘면 1시간에 얼마만큼 지급하느냐 시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이 이렇게 지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 보안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장 근로수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연장 근로 시간 곱하기 1.5배를 해준다고. 1.5배를 해줍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꼭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자체에는 식대를 포함할까요? 포함 안 할까요? 식대를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에서는 전체. 그 대신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항목이다 이 말인 겁니다. 과세는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원천징수 쪽으로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아셨죠? 그런데 그러면 식대비를 갖다가 통상임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아시면은 뭐 도움은 되긴 하니까요. 뭐 예를 들면 한 주 40시간 내가 최저임금을 해가 예를 들어서 미화팀의 직원이 뭐 18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180만 원 통상임금이. 그러면은 거기 180만 원을 해서 7%를 곱해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직원, 시설 직원이면 시설팀에 있는 주임이라든지, 보면 40시간 동안에 월 최저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마다, 각자마다, 거기 곱하기 7%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미아팅 가면 180만을 예를 들어서 번다면 거기에 7%를 해주게 되면 7, 8, 56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죠. 12만 6천 원이 되잖아요. 12만 6천 원. 맞습니까? 여러분 7% 해주면. 그러면 그 12만 6천 원을 여러분들 식대비로 책정을 해버리면, 식대비를 책정함에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전체가 임금으로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금 체계로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전체를 최저임금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런 그 노동자 측에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빡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웬만하면 식대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10만원 안쪽에서 해야 됩니다. 10만원 안에서. 그래 비과세 되니까요. 이하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자, 아무튼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평균임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퇴직급 정산할 때나 실업급은 계산할 때 우리가 퇴직급 그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회사를 그냥 그만뒀을 때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3개월 있죠. 그렇죠. 3개월 동안에 월급 총액을 갖다가 그 총일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9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89일이 될 수도 있고 87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급 단위로 이렇게 지금 딱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 지금 임금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 임금을 왜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그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을 할 때 우리 평균 임금이 들어가죠. 아까 말한 그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그 퇴직금은 3개월간에 있는 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곱하기 뭐죠?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6개월 동안 어떤 분이 그 근무를 했다. 뭐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는 거지만 1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다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퇴직금이 그만큼 계산이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산정해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있는 그 격리나 이렇게 좀 사인을 해줄 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사인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지침을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업체나 이게 관리 직원들이 막 속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들 위해 직원들 위해 준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실무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물어보라고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이게 어떻게 계산됐느냐라고 물어보고 가지고 짝짝 이렇게가 퇴직금 산정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하면서 따가면 딱 보시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해주시는 분은 사인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 소유주나 입점주 여러분들도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인건비 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여러분들 관리법인이라는 그 관리법인들이 관리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는 거는 도둑놈들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제가 목청이 막 이렇게 생기죠. 썩어 빠졌으니까 그렇다.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천벌 받는다 이런 말 했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도 위원하고 관리인하고 막 그 관리업체하고 딴따이 돼가지고 별짓도 하는 인간들도 있고 아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있고 또는 관리인이 지금 완전히 막 이상한 인간들이 돼가지고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은 여러분들 통삼인과 평균임금이 여기 속하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라니까 이제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근로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그 근로자는 거기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주는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근로임금이라고요. 임금 체계라는 겁니다.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가장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그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면 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그 퇴직금 아까 그렇게 정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평균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4인 이하 사업장 있죠. 여러분들 그 근로자가 자치 관리를 하는 경우 특히 그럴 텐데 몇 명 필요 없다 직원이 4인 이하다라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만약에 그 직원들이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010년 12월 1일자로 해서 있죠. 4인 이하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4인 이하 사업장도 누구나 다 줘야 된다고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최초 그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퇴직금이 지금까지 없고 그랬고 그분이 한 20년 동안 근무했고 뭐 10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2010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있죠. 그때 당시에 퇴직금 제도를 만들면서 사업자들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가중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퇴직금의 50%만 주도록 그걸 규정이 돼 있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100%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퇴직금의 산정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셔가지고 꼼수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법대로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웬만하면. 그 대신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는 비용단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처럼 매출을 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전부 없어야 된다 했죠. 기본급, 4대 보험, 요 정도 식대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시면 된다. 딴 거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관리단에서 해주면 되지 뭐 관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모르다 보면 그 관리업체가 별짓 다 하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총유물 우리 재산인데 여러분들 몰라가지고 어리버리 하셔가지고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반 관리비 높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반 관리비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유형자산은 우리가 많이 처음에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갖다가 보존 관리한다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뭐 누수부물하고 뭘 이것저것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한다고 기계장치도 사고 막 이렇게 다 됐잖아요. 세팅이 다 된 상황이면 이제 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직원들을 좀 줄여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비용도 지금까지 각종 LED라든지 기계장치 산다고 돈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기계장치 다 이제 있으니까 이제 돈 들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감가상각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관리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관리비가 높아진다 아니면 일정하다 잘못된 거라 이 말인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나면 상식적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 점점 높아진다. 이게 좀 이상한 거라고요. 뭐가 빼먹고 있다고요. 아셨죠? 그런 구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중에서 있죠. 이제 퇴직금을 좀 중간 정산을 좀 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 근로자가 무주택자라고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구입을 했을 때 한해서만 그런 겁니다. 그때는 퇴직금에 대해 중간 정산을 해서 미리 당겨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 아니면은 그 직원이 관리 직원이 뭐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자기 명의로 들어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소유할 수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되고요. 법률에 근거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의 부양자가 6개월
부양자가 6개월 이상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양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제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는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우리 이 관리단이나 관리단에 있는 소유주나 입점주분들 뿐만 아니라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그거 가지고도 뭐가 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합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직원들 중에서 그런 경우 저도 좀 몇 번 봤는데 뭐 파산 선고가 있었다든지 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직원들 중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를 노름을 했는지 뭐 주식 투자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5년 이내에 파산 신고라든지 그 개인 회생 그 신청 개시 신청이 지금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한해서는 중간 정산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었을 때 있죠. 그래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태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있죠. 천재지변으로. 그런데 이 직원들은 뭐 천재지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병이 걸렸다든지 이래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양가족 아까 부양가족이 속하는 거고요.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럽게 뭐 문제 생겼을 때 그때는 중간정산이 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에서는 또 뭐 해야 된다 관련 서류는 5년까지는 좀 보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릴 테니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통상임금은 그냥 표준 근로계약서 있죠. 그러니까 관리업체랑은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거기 있는 인건비 산출내역서 앞에 보면 있을 겁니다. 산출내역서대로 그 되어 있는 거기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할 때 그 직원이 또는 이제 퇴직을 할 때 그때죠. 그렇게 실업급여 받을 때 이때 계산할 때 우리가 그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월급 총액을 갖다가 그 3개월 동안에 그 주말 포함해 가지고 며칠 동안 딱 이렇게 지금 포함해 총 일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평균임금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퇴직금이 나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죠. 또 식대비는 비과세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빼면 안 됩니다. 비과세일 뿐이고 원청징수에게 세금으로 과세를 안 한다 뿐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이제 포함되는, 일반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7% 아까 계산하는 부분 있죠.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분리를 시키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꼼수를 부리는 것도 좀 안 좋은 경우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복리후생은 기본적인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끼십시오. 기본급 좀 줄이시고 아시겠죠? 직원들의 그 기본급. 그 관리업체하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이런 자체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아끼면서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있죠.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또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여러분들, 제가 봐도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 저도,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저는 태어나서 여기까지 있으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지금 전파가 되는 경우는 처음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침투해서 백혈구에서 과다하게 분비물이 나온다 했죠.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분비물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오히려 우리 몸뚱아리를 오히려 이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네가 오히려 치료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급사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참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임상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보니까 악템나라고 하는 약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코미팜이라는 회사에서도 파나픽스라고 하는 것이 임상 실험 지금 돌입했다 했죠. 그게 치료제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제 어쨌든 사이토카인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걸 억제하는 부분이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걸로 아마 계속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건 한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위생관리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꼭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있죠? 집합건물에 이런 문제점이 많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 각자가,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게 냉철하게 보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치인분들 보면은 너무 있죠. 말만 떠들어 쌓고 실제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왜 박수 안 치겠습니까? 말만 떠들고 이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왜 이런 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집합 건물 있죠? 여러분들 관리단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소유자하고 입점주 여러분들 모두가 있죠. 참 적극적으로 관여하셔가지고 전부 다 격려해 주셔가지고 만드셔야 되고, 관리업체가 횡포를 하고 있는 그 있죠. 법이 만들어서 퇴출시켜야죠.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기는 안다고 해서 하면서 내가 뭐가 박사니 내가 법을 안다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경우가 제일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정치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실행에 옮기시면 하나. 여러분 권리차들 모두가 실행을 옮기셔서 퇴출 결의를 하고 있죠. 새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찬성시켜가지고 퇴출 결의를 확 시키고 새로운 관리업체 뽑고, 그때 1년 계약 건물관리 위임 계약으로 딱 하셔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 그래 건물이 효율화되는 거죠. 우리는 투자로 목적에서 효율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요. 이제 그런 관점. 그래야 또 여러분들 그 건물이 깨끗해지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처럼 뭐가 위생관리 것도 안 되면 좀 뭐라 있으더라도 그런 거 쫙 제대로 비치하고 소독약도 쫙쫙 뿌릴 수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미리 대처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첫째가 효율화가 되고 투명하게 되도록,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정도 나누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우리가 좀 기원하도록 이렇게 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투자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코로나도 여러분들이 위생관리 잘 하시고 격려를 하시면
모두 좀 우리가 다 치료가 되듯이, 그리고 치료되는 분들이 치료되고 우리 각자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자세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